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6일 JTBC 아침에는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부터 강원 산지에 30cm가 넘는 폭설이 내렸습니다. 항공기와 여객선에 발이 묶였는데 밤사이 얼어붙은 빙판길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오늘 발표합니다. 3천여 명인 정원을 차츰 15,000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의료계는 강하게 반발하며 오늘 오전 긴급 회견을 엽니다. 우리 축구대표팀이 오늘 밤 아시안컵 4강전을 치릅니다. 대결 상대는 조별리그에서 승부를 가르지 못했던 요르단입니다.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에 겨울 폭우가 쏟아져 물난리를 겪고 있습니다. 강풍으로 86만 가구엔 전기까지 끊겼습니다. 강원 산지에 30cm가 넘게 눈이 쌓였는데 오늘도 더 내립니다. 항공기와 여객선 발이 묶인 데다 밤사이 도로까지 얼어붙었습니다. 임지수 기자입니다. 그림같이 하얀 눈으로 뒤덮인 대관령. 제설기가 쉴 새 없이 눈을 치워도 쉽게 길이 트이질 않습니다. 눈더미에 파묻힌 차를 힘껏 밀어도 바퀴만 헛돕니다. 치우기도 너무 힘들고 아주 귀찮고 이제 징그럽게 귀찮아요. 진짜 너무 와도 너무 많이 와요. 어제부터 강원 영동 지역에 대설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산지를 중심으로 30cm가 넘는 눈이 쌓였습니다. 나흘 전 내린 폭설이 녹기 전 또다시 많은 눈이 오면서 오늘 오전 6시 기준 강원 미시령은 141cm 적설량을 기록 중입니다. 어젯밤까지 전국에서 항공기 11편과 여객선 53척이 통제됐고 설악산 등 10개 국립공원 탐방로 진입이 금지됐습니다. 기상청은 어젯밤 서울, 강원 등 중부지방에 대설 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올렸습니다. 서울시는 어제 오후부터 4,600여 명을 투입해 제설 비상근무를 이어가는 중입니다. 기상청은 이번 눈이 오늘까지 강원과 충청 지역에서 1cm, 제주도 산지에서 최대 3cm, 서울은 0.1cm 더 내릴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밤사이 도로가 얼어붙은 곳이 많아 출퇴근길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정부가 내년 대학 입시에 적용할 의과대학 입학 정원의 확대 규모를 오늘 발표합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복지부는 현재 3,058명으로 묶인 의대 정원을 2035년까지 15,000명으로 늘리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잠시 후 오전 10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총 파업 여부를 발표합니다. 전국광역시도 의사회장협의회는 전공의들과 함께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위성정당 금지법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4년 전 총선 때처럼 또다시 48cm에 달하는 비례대표 투표용지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긴데요. 거대 양당이 꼼수 위성정당을 만들어 비례의석을 나눠 갖고 유권자들은 혼란스러워하는 상황 재현될 걸로 보입니다. 박유미 기자입니다. 다수당인 민주당에서 선거제 결정을 일임받은 이재명 대표의 선택은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였습니다. 과거로의 회기가 아닌 준연동제 안에서 승리의 길을 찾겠습니다. 깨어 행동하는 국민들께서 멋지게 이기는 길을 제시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 대표는 세 차례나 고개를 숙이며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대선 때 다당제로의 선거제 개혁을 공약했는데 이를 지키지 못한 겁니다. 결국 위성정당에 준하는 준위성정당을 창당하게 된 점을 깊이 사과드립니다. 또 반윤석열 연대, 범야권 통합형 비례정당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엔 용해인 의원의 새진보연합이나 조국신당 등이 포함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비례의석을 노린 일회용 소수정당들이 난립하게 되면 유권자들은 또다시 깜깜이 선거를 치르게 되는 겁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에 각각 투표하는 과거의 병립형 방식을 요구해온 국민의힘은 민주주의를 파탄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5천만이 큰 영향을 받을 선거의 선거제를 이재명이라는 사람 한 명의 기분에 맞춰서 정한다는 게 정말 이해가지 않는 상황입니다. 좀 초현실적이라고 할까요? 하지만 국민의힘 역시
이미 갇힌 국민의 미래란 위성정당 창당 작업을 시작한 상태입니다. 제3지대 신당들은 국민과의 약속을 내팽겨쳤다며 입법 취지를 지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들 역시 유불리를 두고 셈법이 복잡해졌습니다. 준연동형은 최소 정당 득표율이 3%로 원내 입성 문턱이 병립형보다는 낮아졌지만 통합 빅텐트 가능성은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JTBC 박유미입니다.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이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회장은 경영권을 물려받기 위해 그룹 내 회사들을 불공정하게 합병했고 이 과정에서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3년 5개월 100차례 넘게 열린 재판, 법원은 이 회장 측의 논리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검찰은 대법원도 국정농단 사건 판결 당시에 삼성 계열사 간 합병이 경영권 승계를 위한 것이라고 인정했다고 했는데 1심 재판부는 승계만을 위한 건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크게 두 가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2015년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부당하게 합병한 것, 이 과정에서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회계를 부정하게 처리한 혐의입니다. 법원은 이 회장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지 3년 5개월 만입니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2014년 삼성 미래전략실이 작성한 프로젝트 G 문건을 핵심 증거로 들어왔습니다. 이 문건에 따라 회사가 승계 계획을 만들었고 이 회장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합병했다고 본 겁니다. 하지만 법원은 합병으로 주주들이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경영권을 안정화하는 건 주주들에게도 이득이기 때문에 합병 목적이 모두 잘못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장이 최대 주주인 제일모직에 유리한 비율로 합병을 했다는 검찰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검사가 주장하는 손해가 구체적이지 않아 그 자체로 업무상 배임으로 볼 수 없다며 회계법인이 삼성의 요구로 비율을 정했다는 검찰 진술을 재판에서 번복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거짓 공시와 분식 회계 혐의에 대해서도 고의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 회장 측이 주장해왔던 논리를 사실상 모두 받아들인 겁니다.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법원은 이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등 나머지 13명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에선 겨울폭우로 도로가 침수되고 산사태가 나는 등 물난리가 났습니다. 얼마 전 미 동부에서도 큰 홍수가 났는데 앞으로 이런 겨울 물폭탄 더 심해질 거라고 합니다. 워싱턴 김필규 특파원입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시내가 물에 잠겼습니다. 도로가 침수되면서 차들이 고립됐고 기차역에도 물이 들어찼습니다. 산에서 쏟아져 내린 흙더미는 주택과 차량을 덮쳤습니다. This is my house actually, and my son lives up the street, and he came down and banging on the door. He says, "You got to get out here quick." So that's what woke us up at 7. 전날 LA는 104mm의 강수량을 기록해 20년 만에 가장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이틀 내내 폭풍우가 몰아치면서 한 명이 쓰러진 나무에 깔려 숨졌고 캘리포니아 일대에선 86만 가구의 전기가 끊겼습니다. 이곳을 찾은 관광객들은 갑작스런 물난리에 발이 묶였습니다. I want to go home. I can do this at home. This is not California. We have climate change. It doesn't even get the politics in here. Climate change. It's never been like this. LA 당국은 언제든 생명을 위협하는 홍수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번 물폭탄은 태평양에서부터 좁고 긴 형태로 형성된 비구름대, 이른바 대기의 강 현상에서 비롯됐습니다. 미시시피강 20배에 달하는 수분이 이동해 캘리포니아 하늘에서 쏟아부은 겁니다. 지난달 뉴욕과 보스턴 등 동부 지역도 겨울폭우로 심각한 홍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기후학자들은 온난화로 해수면 온도가 오르면서 앞으로 겨울철 물난리는 일상적인 일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소셜픽 시간입니다. 누적 관객 3천만 명이 넘는 시리즈죠. 영화 범죄도시 4의 예고편이 공개됐습니다.
한국 예고편보다 해외 예고편이 먼저 나왔는데 보신 것처럼 영화가 올해 베를린 국제영화제의 스페셜 갈라 부문에 공식 초청받았기 때문입니다. 예고편에선 마동석의 호쾌한 액션, 가장 강력한 빌런으로 예고한 배우 김무열의 존재감 느껴집니다. 내가 약속을 했거든. 너 잡아준다고. 근데 이번 영화는 범죄도시 시리즈의 무술 감독 허명행 감독이 연출했는데 최근 넷플릭스 비영어권 영화 차트 1위를 기록한 마동석 주연의 영화 황야의 감독이기도 합니다. 올해 상반기 개봉 예정인 네 번째 범죄도시 시리즈의 유명세를 이어갈지 기대가 커집니다. 인도에서 민주주의가 살해당했다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지난달인데요. 인도 찬디가르의 시장 선거에서 단 4표 차로 승리가 결정됐습니다. 그런데 패배한 당의 후보에만 무효표가 8장 나왔는데 표가 조작됐다는 논란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 보시면 표를 살피던 시의원이 투표용지에 무언가를 씁니다. CCTV가 찍고 있는 걸 확인하더니 흠칫 놀라는 장면도 나옵니다. 법원은 투표용지를 일부러 훼손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모든 선거 기록과 투표용지를 확보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선거에 승리한 인도 국민당은 이런 논란 부인하고 있습니다. 올해 선거의 해라고 불릴 정도로 전 세계에 선거가 많은 해인 만큼 이런 부정선거 논란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 있겠죠. 영국의 국왕 찰스 3세가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영국 왕실에 따르면요, 전립선 비대증을 치료하던 중 암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치료를 위해서 공개 활동은 잠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여왕 서거와 왕위 계승 이후 1년 반 만에 암 투병 소식, 영국 국민의 충격도 큽니다. I think I'm sure he'll fight it like anyone else would, but it's a horrible shock. 올해 75살인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윌리엄 왕세자도 해리 왕자 등도 아버지를 찾을 걸로 전해졌습니다. 찰스 3세는 암에 대한 대중의 이해를 키우고 오해를 막기 위해 진단 사실을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옆집 여성이 사는 오피스텔에 20차례 넘게 성적인 목적으로 몰래 들어간 남성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 범행 장면이 기록된 CCTV 한 달치를 살펴봤습니다. 북을터뷰 이상엽 기자입니다. 문이 열리고 나가면 그 남자가 이렇게 나와서 어슬렁 가서 창문을 이렇게 좀 보다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는구나. 아예 핸드폰으로 이렇게 몇 번 비춰서 혹시 없어진 속옷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셔라 이렇게 연락을 한번 받았죠. 경북 경찰청에서 1km쯤 떨어진 한 오피스텔입니다. 지난해 10월 515호에 사는 32살 남성 박모 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혐의는 주거 침입과 스토킹 처벌법 위반, 이웃집 20대 여성 집에 몰래 들어간 겁니다. 피해자 신고로 여기 지구대에서 현장 출동했는데요. 당시 경찰이 박 씨를 상대로 조사할 때 특이사항은 없었는지 물어보겠습니다. 비밀번호가 똑같아가지고 제가 화장실이 급해서 실수로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갔다 이렇게 진술을 채취했어요. 범행 당일 CCTV 영상을 살펴봐야겠습니다. 피해자가 자신의 집에서 나오자 바로 옆집에 사는 박 씨가 피해자 집으로 향합니다. 창문 틈새로 집 안을 살피더니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릅니다. 문이 열리자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5분 뒤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피해자가 박 씨와 맞닥뜨립니다. 제가 패스워드를 눌러서 집 문을 열었는데 거기서 남자가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화장실이 급해서 집 문이 열려 있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저는 진짜 아예 일면식이 없는 그냥 완전 처음 보는 사람이니까. 옆집 남성 박 씨의 범행은 한 번뿐이었을까? 취재진이 한 달치 CCTV 영상을 복구했습니다. 범행 보름 전 박 씨가 피해자 집 앞에서 휴대전화 조명을 비춰 도어락을 확인합니다. 0에서 9까지 숫자 10자리 중 지문이 가장 많이 묻은 4자리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비밀번호를 풀지 못합니다. 2시간 뒤 자신의 집 안에서 창문을 열고 고개를 내밉니다. 복도를 살피다 휴대전화를 창틀에 놓습니다. 다음 날 박 씨는 집 문을 열어둔 채 피해자 집으로 다시 갑니다. CCTV 사각지대를 만들었지만 피해자 집 문이 열리는 장면이 보입니다. 수차례 침입 시도 끝에 박 씨가 도어락 비밀번호를 뚫은 겁니다. 수사기관이 확인한 범행 횟수만 한 달간 31차례, 이 중 박 씨가 실제로 피해자 집안에 침입한 건 22차례나 됩니다. 박 씨는 빨래통에서 피해자가 입은 속옷 냄새를 맡는 등 성적인 목적으로 범행한 걸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이웃집에 여성이 혼자 산다는 건 어떻게 알았을까? 택배였습니다. 눈앞에 여성 이름이 적힌 택배를 확인한 뒤 피해자 집에 침입하기로 계획했다고 경찰은 판단했습니다. 택배를 제 이름으로 붙여서 배송을 받게 하니까 그 이후로 저는 택배 받을 때도 제 이름 안 써요. 구속 수감된 박 씨는 법원에 반성문을 4번 제출했습니다. 피해자는 박 씨와 합의하지 않았고 엄벌해달라는 탄원서를 냈습니다. 검찰은 박 씨에 대해 징역 4년을 내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럼 판결은 어떻게 됐을까 법원으로 가봤습니다. 사건 2달 뒤 박 씨가 법정에 섰습니다. 1심에서 징역 1년이 나왔는데요. 어떤 이유로 이렇게 판결했는지 한번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재판부는 박 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지금 한 2, 3개월 된 것 같으니까 9개월 있다 그냥 나오겠네? 저는 사실 평생 갈 고통일 것 같은데.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고 박 씨는 무겁다고 항소했습니다. 피해자는 그 집을 나왔고 곧 2심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언제 내 삶이 이렇게 좀 비참하게 변한 것 같지? 그냥 없었던 일이었으면 좋겠고. 만취 상태로 배달 기사를 차로 치고도 반려견을 안은 채 지켜보기만 하던 20대 여성 구속됐습니다. 유명한 DJ로 알려졌는데 취재진 앞에선 피해자를 들이받은 걸 몰랐다고 했습니다. 김지윤 기자입니다. 오토바이 한 대가 달립니다. 뒤따르던 흰색 승용차가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거리가 요란하게 나더라. 병원차 2대 와가지고 인공호흡하고. 지난 3일 새벽 4시 반쯤 서울 논현동의 한 도로에서 50대 남성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20대 운전자의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사고 직후엔 자신의 반려견을 끌어안고 현장을 지켜보는 듯한 사진도 공개되며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 출석한 운전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구호 조치도 안 하셨는데 돌아가신 피해자분께 하실 말씀 없으세요? 죄송합니다. 피해자분 들이받은 거 알고 계셨어요? 경찰서로 견인된 피의자의 차량입니다. 피의자는 법원에 출석하면서 상대방을 들이받은 줄 몰랐다고 말했지만 이렇게 앞쪽 범퍼가 떨어져 나가고 라이트가 깨진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운전자는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활동해온 유명 DJ로 확인됐습니다. 에이전시 계약이 있긴 있었는데 작년 12월 30일 날 종료가 된 상황이에요. 경찰은 운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구호 조치를 제대로 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김지윤입니다. 대통령직 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내부의 최고 의결기구인 본위원회가 오늘 열립니다. 현 정부 들어 본위원회가 서면으로 열린 적은 있지만 노사정 대표자들이 만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회의에선 사회적 대화로 다룰 의제를 확정할 예정인데 정부가 추진 중인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이 논의될 걸로 보입니다. 한 회사가 직원들에게 출산하기만 하면 1억 원을 주겠다고 합니다. 정부는 매달 주는 부모 급여를 올렸고 지자체도 아이가 태어나기만 하면 돈을 주겠다고 경쟁하듯 나서고 있습니다. 기업까지 나서는 출산 장려 정책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상화 기자입니다. 한 그룹사가 파격적인 저출생 대책을 내놨습니다. 2021년 태어난 직원 자녀에 1억 원씩 총 70억 원을 지원하고 앞으로도 이 정책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해당 기간에 연년생과 쌍둥이 자녀가 있으면 총 2억 원을 받게 됩니다. 아이 키우는데 금전적으로 많이 힘든 세상이잖아요. 교육이나 생활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셋째까지 낳는 경우엔 국민주택을 제공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3년 이내에 세 아이를 갖는 분이 나올 것이고 따라서 주택을 제공할 수 있는 계기도 될 것으로 생각하고 직원들은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와이프가 원래 셋째도 갖고 싶어 했는데 경제적 부담 때문에 저는 좀 부정적이었는데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행사에선 회사가 제공하는 출산 장려금은 받는 직원들의 세금 부담을 고려해 정부가 면세해달라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이 같은 출산 장려책은 점점 확산하는 분위기입니다. 법정 기간보다 육아휴직을 길게 주거나 남성 직원의 육아휴직을 의무화한 곳도 있습니다. 사내 어린이집을 밤 10시까지 운영하고 셋째를 낳으면 무조건 승진시켜주기도 합니다. 한 회사는 지난해 4쌍둥이를 낳은 직원의 의료비를 지원해 관심을 모았습니다. 정부 대신 회사가 나서는 출산 장려책이 사회적 분위기를 바꿀 거란 기대가 커지는 가운데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화요일인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전까지 충청과 남부, 제주를 중심으로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5도, 광주와 대구 7도로 전국이 2도에서 9도를 기록해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JTBC 아침 NL 마칩니다. 내일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